그날 밤 북한 국경의 한 초소에서 군관 3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총성도 경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북한 국경 전체에서는 즉각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위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외부 침투 흔적 없음, 내부 공작 가능성 검토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식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체제를 속였고 누군가는 그 틈을 타 가족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경 초소 경비대를 무력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위험한 선택의 중심에는 한 평범한 가장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영웅의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진실은 북한 국경의 한 초소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곳은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힌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더불어 오늘의 사연자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평양 스케치에서 대신 전하겠습니다. 저는 강진혁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무산에서 무산 광산 설비 기사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광산 기술자라고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산업에서 일하니 배급도 끊기지 않고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북한을 겉으로만 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광산의 기계들은 멈춘 지 오래였고 부품은 녹슬어 손으로 두드려가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고 작업복 안으로는 늘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녹슨 인두가 우리 네 식구의 운명을 결정할 줄은요. 이 낡은 무산 광산의 인두가 자유로 가는 열쇠가 될 줄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이 좁은 방구석에 앉아 아내 몰래 장마당에서 구해온 하얀 가루를 한 알씩 한 알씩 빻아 넣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밥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잠재우는 독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이 조그만 양 4알이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군인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믹스커피 봉지를 면도칼로 얇게 찢어 수면제를 넣고 이 인두로 다시 밀봉을 합니다. 무산 광산에서 설비기사로 일하며 다져진 정교한 손기술이었지만 제 평생 이토록 떨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져 인두를 놓칠 뻔했습니다. 0.1mm라도 잘못 찢어서 가루가 새어나오면 그 자리에서 보위부에 잡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봉지 밖으로 새어나온 커피 가루를 혀로 살짝 찍어 먹어봤습니다. 쓰더군요. 마치 그때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두만강만 건너면 되는데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에서 폭풍군단을 풀어 국경을 쥐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막았거든요. 굶주림의 고통은 이미 우리 무산 사람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굶주림이 언제 죽음으로 바뀌느냐였죠. 제가 왜 이런 미친 짓을 결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무산이라는 도시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무산,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땅에 쌓이는 눈도 모두 시커멓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검은 쇳가루가 사시사철 눈처럼 날아다니거든요. 해질녘이면 온 도시가 쇠냄새와 석탄 매캐한 연기로 뒤덮입니다. 숨을 쉬면 코끝이 까매지고 빨래를 널면 마르기도 전에 검은 점이 박힙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온한 사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산 광산에서 설비기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손은 누구보다 정교했지만 그 손으로 가족의 배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긴 것은 벌써 5년 전입니다. 당에서 외치는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는 결국 알아서 굶어 죽으라는 냉혹한 명령과 같았습니다. 영희동무, 오늘 장마당에 나갔다 왔소? 아이고, 장마당이 문을 열어야 나가지요. 보위부 군관들이 쫙 깔렸는데
누가 감히 담배 한 갑이라도 팔겠습니까? 아내 영희와 나누는 대화는 늘 이런 절망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반지마저 쌀 한 대와 바꾸기 위해 몰래 국경 쪽 장사꾼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보며 결혼했던 젊은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품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순진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모릅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난 아들 민수와 7살 난 딸 은별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뛰어놀 힘도 장난칠 기운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한창 클 나이인데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고 딸 은별이는 볼이 푹 꺼져서 눈만 덩그러니 커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대체 이 지옥에 왜 낳았는가. 그 자책감은 굶주림보다 더 독했습니다. 제 아내는 영양실조 때문에 밤이 되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야맹증이 온 겁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넘어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나 때문에 눈까지 잃게 되는구나. 저는 어떻게든 쌀을 구하려고 새벽마다 폐광산 근처까지 갔습니다. 혹시라도 폐기된 부속품이나 쇠붙이라도 건져 장마당에 내다 팔아보려고요. 하지만 온 나라가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광산 주변에는 이미 저처럼 굶주린 그림자들이 떼지어 돌아다녔고 남는 것은 삭막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폐광산 근처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 흙이 뒤섞인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닌 왜 나는 죽지 못하는가 하는 체념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도망쳤습니다. 만약 그 순간 제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면 우리 가족까지 그 처참한 구렁텅이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의 비겁함이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그날 밤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흙이 아니라 제 양심의 조각이었다는 것을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저에게 마지막 경고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무산광산에 친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김동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저보다 성분도 좋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이 끊긴 지 1년 반, 아내가 병들어 앓아눕고 어린 아들 둘이 배를 골기 시작하자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광산의 핵심 설비에 들어가는 귀한 구리 전선을 몰래 빼돌리려다가 보위부 감시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총화 시간에 모든 인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동지들, 이 자를 보십시오. 당의 교시를 무시하고 인민의 재산을 도적질한 계급의 적입니다. 보위부장이 마이크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무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가족도 저도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통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동무는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쪽을 정확히 저를 바라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강동무, 나처럼 되지 마시오. 마치 마지막 경고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총성이 3번 울렸습니다. 그의 몸이 검은 흙 위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쇳가루가 뒤섞인 검은 흙에 스며드는 그 모습.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적질을 했지만 이 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도적질했다. 총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은 방구석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풀뿌리를 삶아 만든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동무가 흘린 붉은 피와 무산의 시커먼 흙.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남은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체제에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감시와 총구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이 검은 땅을 떠나 내 가족을 인간답게 살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김동무가 저를 살려준 겁니다. 그의 죽음이 저에게 탈출의 결심을 선물해 준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국경 경비대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을 매수할 돈도 힘도 없었기에 저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찾기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한 배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동무의 처참한 죽음을 본 후 저는 살기 위해 철저히 계획해야만 했습니다. 무산의 국경은 눈에 보이는 두만강과 보이지 않는 감시의 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두만강은 얼음이 얼면 건널 수 있지만 감시의 강은 1년 365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감시의 강을 먼저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국경 초소 군인들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매일 밤 강변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초소가 경비가 허술한지,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뜸한지, 군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그들의 습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시선이 저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 문에 달아놓은 낡은 자물쇠가 미묘하게 긁혀 있거나 장마당에서 사온 귀한 쌀 한 되가 반되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파먹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은반지를 물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인민반장인 최동수는 저와 이웃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10년 이상 젊었지만 저를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제가 광산에서 빼돌린 물건을 팔아 쌀을 구할 때도 늘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결혼식 때 제가 광산의 귀한 합판을 몰래 빼돌려 도와주기도 했으니 저희 사이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동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강영님, 요새 새벽마다 어딜 다니시오? 몸이 좋으신 것도 아닌데. 제가 새벽에 강변에 나가는 이유를 넌지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영희에게도 저희 집안 사정을 세세하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건강은 어떤지, 쌀은 얼마나 남았는지,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는지. 그의 눈빛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는 저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저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김동무의 피를 보고 난 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최동수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마당에서 어렵게 구한 중국제 전화기 배터리 1개를 최동수에게 건넸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볼 때 꼭 필요한 물건인데 보이부에서 찾고 있으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최동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배터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며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자가 정말 나를 형님으로 생각한다면 이 배터리는 그의 집 깊숙이 숨겨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보이부에 보고하는 자라면 사흘 안에 내 집에 군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용 손전등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빛은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보이부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강진혁 동무! 문 열라요! 보이부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최동수가 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20년 형제처럼 지낸 그자가 고작 배터리 하나로 저를 보이부에 넘긴 것입니다.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침착하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안방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보위부 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진혁 동무, 지금 당장 보위부로 따라와야 하오. 조사할 것이 있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당의 명령이라면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안방 문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보위부 건물은 무산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 건물 앞을 지나갔지만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끌려갔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철문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나무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그 배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최동수에게 건넨 바로 그 배터리였습니다. 잠시 후 보위부 지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강진혁 동무, 광산 설비기사라고 들었소. 30년 경력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불온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요? 그는 배터리를 집어들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고 있소? 이건 남조선 영상을 보는데 쓰는 물건이오. 당에서 금지한 물건을 유통시키다니. 강 동무는 반동분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배터리가 무엇에 쓰이는지 몰랐습니다. 장마당에서 싸게 파길래 손전등에 쓰려고 산 것입니다. 제가 반동이라니요. 저는 30년간 당을 위해 광산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지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최동수에게 주면서 숨기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떳떳한 물건이면 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요. 저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최동수, 그자가 제 말까지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김동무처럼 끌려가 총살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도원 동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배터리도 되팔아 쌀을 사려고 산 것입니다. 최동수 동무에게 숨기라고 한 것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저한테 달라고 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의 방침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방 구석에 있는 낡은 난로를 보았습니다. 소련제 석탄 난로였는데 연통이 막혔는지 연기만 피우고 불은 제대로 붙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지도원도 군복 안에 속옷을 껴입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저 난로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드릴까요? 광산에서 30년간 설비를 다뤘습니다. 저런 소련제 난로쯤은 수백 대를 고쳐봤습니다. 연통이 막힌 것 같은데 제가 손 좀 보면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지도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잠시 생각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 앞으로 갔습니다. 30년 경력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통을 분리하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흐름과 제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꽂아둔 작은 철사를 꺼내 연통 안을 긁어냈습니다. 광산에서 일할 때 늘 가지고 다니던 도구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연통이 뚫리고 불이 활활 살아났습니다.
방안이 금세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은 난로 앞으로 다가와 손을 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무가 솜씨가 있구만. 이 난로 때문에 한 달째 고생했는데.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도원 동무가 추운 데서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원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배터리를 집어들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강동무, 이번 거는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소. 당신이 반동이 아니라는 건 알겠소.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라요. 다음에는 내가 봐줄 수 없소.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당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이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았다. 저는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최동수. 그자가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형제처럼 지냈던 그자가 보이부의 개가 되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피를 나눈 형제도 중마고우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저는 그날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괜찮으시오? 대체 무슨 일인거요? 잡혀가는 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잖소.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괜찮다고, 오해가 있었는데 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동수가 보이부 앞잡이라는 것, 우리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의 탈출 계획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동수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 탈출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김동무처럼 이 검은 땅에서 죽는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칠 후 저는 최동수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 배터리 때문에 보이부에 불려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동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 속에서 희미한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다행히 오해가 풀려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배터리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이부에서 찾더라고 했습니다. 최동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형님이 준 다음. 날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이부에 가져다 바친 것이겠지.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어차피 큰 물건도 아니라고, 요즘 보이부가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최동수는 앞으로도 나를 감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를 이용해야 한다. 그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서 보이부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동수에게는 제가 장마당 장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부러 장마당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다른 장사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동수가 그것을 보이부에 보고하도록 말입니다. 그 사이 저는 진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국경 초소의 군인들 중 누가 가장 매수하기 쉬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강변 근처에서 일하는 어부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초소 군관들 중에 물건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어부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담배 몇 갑을 쥐어주자 입을 열었습니다. 강동무 3번 초소에 김철웅이라는 초소장이 있는데 그자는 뇌물 앞에서는 못 이기는 자요. 중국 담배만 주면 눈 감아주는데 다만 조심해야 하오. 그자는 욕심이 많아서 한번 물리면 계속 뜯어먹으려 하오. 저는 그 정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김철웅 3번 초소 욕심 많은 자. 저는 그날부터 김철웅 초소장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 한 갑, 그 다음에는 중국 과자, 그 다음에는 쌀 한 대박. 저는 아내 몰래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빼돌려 그에게 바쳤습니다. 김철웅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것을 가져오느냐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그런다고요. 동네를 지켜주는 군인들께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다른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철웅은 코웃음을 쳤지만 물건은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욕심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수십 번을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는 귀한 물건을 들고 초소를 찾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김철웅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야, 강 형님. 오늘도 왔소? 어서 들어오시오. 추운데 밖에 서 있지 말고. 그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문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김철웅을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총 한 발 쏘지 않고 초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장마당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장마당에서 약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올 때 먹는 약 있느냐고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넘어온 수면제요. 한 알 먹으면 코끼리도 쓰러진다고 하더이다. 근데 강동무, 이거 왜 찾는 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나쁜 데 쓸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알약들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어떻게 김철웅에게 먹일 것인가? 그냥 물에 타서 주면 맛이 이상해서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웅이 무심코 한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강 형님, 혹시 남조선 커피 구할 수 있어? 나는 그 믹스커피라는 것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한 번도 못 마셔봤어. 저는 그 순간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쓴맛이 나는 커피. 수면제의 쓴맛을 감출 수 있는 완벽한 매개체였죠. 저는 국경 장사꾼을 통해 어렵게 남조선 믹스커피를 구했습니다. 집에 있던 마지막 은부치와 바꾼 것입니다. 아내는 그 은부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울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면제, 커피, 그리고 30년간 갈고 닦은 손기술. 저는 방구석에 앉아 커피 봉지를 열고 수면제에 알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산 광산에서 가져온 낡은 인두로 봉지를 다시 밀봉했습니다. 0.1mm라도 잘못 찢으면 가루가 새어나와 들킬 것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인두를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러 눈에 들어갔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봉지가 완벽하게 밀봉되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커피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봉지 3개에 우리 4식구의 목숨이 달렸구나 하고요.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라고. 그러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최동수가 이미 저의 이상한 행동을 보위부에 보고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보위부의 눈이 다시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완성된 커피 봉지 3개가 낡은 보자기에 쌓여 방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지들을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죠. 봉합선이 완벽한지, 가루가 새어나오지는 않는지, 냄새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손으로 만져보고, 코를 대보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원래 봉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30년간 기계를 다루며 익힌 손기술이 이런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쇳가루가 섞인 무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시커먼 눈이었습니다. 내일 밤도 이렇게 눈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오면 발자국이 금방 덮이고 서치라이트도 멀리까지 비추지 못할 테니까요. 아내 영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너무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영희 동무, 내일 밤 우리가 실패하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다고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김동무나 그 젊은 어머니처럼 죽을 거라고요. 아이들이 이 검은 땅에 묻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망가다 죽겠다고요. 저는 아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반드시 살아서 탈출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아내의 야윈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 여자를 이 지옥에서 꺼내야 한다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광산으로 출근했습니다. 녹슨 기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죠. 누구도 오늘 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최동수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자는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최동수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마당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물건이 있냐고요. 최동수는 담배를 받으며 고맙다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자는 오늘 밤 제가 장마당에 갈 거라고 보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요. 그 사이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제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2개에 옷가지 몇 벌과 마른 강냉이, 빵, 그리고 아이들의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30년 넘게 살며 모은 것이 고작 보따리 2개라는 사실이 서글펐죠. 아내는 아이들은 밤에 깨워야 하니 일찍 재웠다고 했습니다. 역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숨겨둔 커피 봉지들을 꺼냈습니다. 3개의 봉지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 봉지들을 낡은 방한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에 닿는 위치였죠. 제 심장이 뛰는 것이 봉지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징조였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11시에 출발할 거요. 그때까지 아이들 깨우지 말고 기다리시오. 내가 먼저 초소에 다녀올 테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빛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영하 20도를 맴도는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예상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쇳가루가 섞인 눈송이들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방한복깃을 세우고 강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소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20분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안주머니에 넣어둔 커피 봉지가 젖을까봐 수없이 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만약 지금 넘어져서 봉지가 터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걸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초소장 김철웅이 가장 좋아하는 남조선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였죠. 그가 술에 취하면 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가사처럼 오늘 밤 저의 사랑하는 가족도 이 땅에서 도망가야 한다고요.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 강변에 서 있는 작은 초소였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초소 앞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얼어붙은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소 근처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초소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순찰은 언제 도는지, 불빛의 움직임은 어떤지. 30초, 1분, 2분. 저는 차가운 눈밭에 엎드린 채 초소를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초소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웅 초소장이 나와 담배를 피워 입에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밭에 몸을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나? 발각됐나? 저는 숨을 멈추고 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초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굳었던 몸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초소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 강진혁이요. 오늘 많이 춥습니다. 귀한 것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웅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강형님 아니요? 이 추운 밤에 무슨 일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저는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초소 안에는 김철웅 외에 후임 군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낡은 석탄 난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군복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벽에는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낡은 무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커피 봉지 3개와 강냉이 빵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남조선 믹스커피요. 형님이 그렇게 마시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오늘 같이 추운 날 뜨거운 커피 한잔 하시죠. 김철웅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남조선 커피요? 어디서 구했어? 이런 귀한 것을.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국경 장사꾼한테 비싸게 주고 샀다고요. 형님이 평소에 잘해주셔서 보답하고 싶었다고요. 김철웅은 커피 봉지를 들어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봉합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까? 혹시 가루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챌까? 하지만 김철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기뻐하며 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야, 후임들아. 오늘 우리 남조선 커피 마신다. 강 형님이 귀한 거 가져왔다. 후임 군관들도 좋아하며 다가왔습니다. 김철웅은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초를 세웠습니다. 물이 끓는다. 커피를 탄다. 그들이 마신다. 그리고 쓰러진다. 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김철웅이 커피 봉지를 뜯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초소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향 속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녹아 있다고요. 김철웅이 커피를 한 잔 들어 마셨습니다. 후임들도 각자 한 잔씩 들었습니다. 이거 맛있구만. 역시 남조선 것은 다르오. 김철웅은 연신 감탄하며 커피를 홀짝거렸습니다. 저는 그가 커피를 마시는 모굴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초소의 시계 초침 소리, 군인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 초소 안에서 멈춘 것 같았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안 듣는 건가? 양이 부족했나?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철웅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동무,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실패했구나.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겠구나 하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형님? 제가 무슨 실수를 했? 저는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철웅의 몸이 앞으로 푹 고꾸라졌기 때문이었죠. 쿵 하는 소리가 좁은 초소 안에 울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후임 군관 2명도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명의 군인이 마치 꼭두각시 줄이 끊어진 것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초소 안에 군인들의 거친 코 고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약이 퍼진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철웅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초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총기들, 탄약함, 무전기. 저는 무전기에 전원을 껐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연락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그리고 초소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강변을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자유였습니다. 100m만 건너면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소.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10살 난 민수는 금방 눈을 떴지만 7살 은별이는 잠이 덜 깬 채 눈을 비볐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우리는 오늘 밤 이 집을 떠날 거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빠만 따라오거라. 알겠지? 민수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이라기엔 너무나 어른스러운 눈빛이었죠. 저는 은별이를 등에 업고 아내는 보따리 2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은 이제 이 집을 나섭니다. 검은 눈이 내리는 무산의 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전 때문에 가로등도 켜지지 않아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저는 그 어둠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를 숨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족을 이끌고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걸었죠. 아내는 제 뒤를 바짝 따랐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은별이는 제 목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죠. 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초소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죠. 군인들은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몰랐습니다. 1시간 후일 수도 30분 후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강을 건널 거라고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내가 가는 길만 따라오라고요. 그리고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절대 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는 제 등에서 작은 소리로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대답했죠. 좋은 데 가는 거라고요.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요. 저는 첫 발을 얼음 위에 내디뎠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제 무게를 버티는 소리였죠.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끼익.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등 뒤에서 갑자기 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그 거대한 빛이 북한 쪽 초소탑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죠. 서치라이트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강변을 훑으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판의 눈이
저희를 찾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웅 초소장이 깨어난 것인지 전기 순찰조가 이상을 감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였죠. 아내는 민수를 끌어안고 얼음에 바짝 붙었습니다. 제 등에 엎인 은별이는 공포에 질려 제 목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제 몸이 투명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고 중국 쪽 강변을 비추더니 다시 북한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순찰조가 다행히 저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어서 가야 하오. 발자국 남기면 안 돼요. 중국 땅까지는 고작 100m. 국경 초소를 뚫었으니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등에서 내려 아내에게 맡기고 얼음판 위에 엎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4명은 마치 강을 건너는 짐승처럼 얼음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죠. 두만강의 얼음판은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났죠.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초소까지 퍼져나갈까봐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얼음의 냉기가 장갑을 뚫고 손가락으로 스며들었고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가 옷을 뚫고 뼈를 깎아내는 것 같았죠.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강 중앙쯤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초소 응답하라. 3번 초소 응답하라. 초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김철웅 초소장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소장은 수면제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지원조가 출동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걸어서면 몇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인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은별이가 다리가 아프다며 울먹였습니다. 어린 딸이 추위와 공포를 이기지 못한 거였죠. 저는 재빨리 뒤를 돌아 은별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아이의 입을 손으로 살짝 막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어. 은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등에 업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한 쪽 초소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군인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웅이 깨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지원조가 도착해서 쓰러진 군인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어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가족들에게 외쳤습니다. 뛰어야 하오. 지금 당장. 아내와 민수도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은 얼음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첫 번째 총알이 제 오른쪽 얼음을 때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계속 달렸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총알이 스치는 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 한가운데 얼음이 얇아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물이 고인 듯한 투명한 얼음이었습니다. 저 얼음 위로 뛰어가면 깨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내가 먼저 건너볼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얇은 얼음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익! 제 발 아래에서 금이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손과 발의 무게를 분산시키며 빠르게 발을 움직였고
간신히 얇은 얼음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가 밟았던 얼음에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빠졌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은별이를 업고 얼음 위를 천천히 걸었고 민수도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얇은 얼음 구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얇은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끼익!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의 발 아래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달려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한쪽 다리가 얼음 아래로 빠졌습니다. 저는 절대 놓지 말라며 온 힘을 다해 아내를 끌어당겼습니다. 아내가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은별이는 아내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수도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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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는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얼마 가지 않아 드디어 중국 쪽 강변의 흙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먼저 강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은 살아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간다던 그 국경 경비대를 뚫고 모두 살아서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강변의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총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멈췄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 쓰러졌습니다. 은별이를 등에서 내려놓고 아내와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는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땅에서 30년을 살았다. 저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결혼 후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이제 저 땅은 더 이상 나의 땅이 아니다라고요. 저는 중국 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의 눈은 무산의 눈보다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 땅의 흙을 한 움큼 쥐어보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흙에서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국경지대를 벗어나야 했거든요. 저는 가족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버려진 낡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국경을 지키는 중국 공안의 순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차가 움막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순찰차 소리가 멀어진 후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잠시였습니다. 우리는 초소를 무력화했지만 이제부터는 북한 보위부뿐 아니라 중국 공안의 눈도 피해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저희는 여전히 도망자였으니까요. 붙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어 끔찍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브로커를 만나 더 깊은 내륙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려주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잠을 자고 밤이 되면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목표는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다음은 안전가옥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했지만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배고픔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약속 장소인 작은 마을의 외딴 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브로커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국경 검문이 강화되어 이동 비용이 올랐다며 500위안을 더 내라고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든지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은부치를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돈을 세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요? 초소 군관 3명이 동시에 약물로 쓰러졌다고? 그게 김정은 동무가 직접 명령한 특별 사건이라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서 잡는 즉시 평양으로 전원 북송하라고 했다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 명령. 제가 국경 초소 군관들을 무력화한 것은 단순한 월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 수뇌부의 1호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추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현상금도 두둑히 걸리겠죠. 북한 보위부원들이 중국 공안과 협력하여 저희를 잡기 위해 중국 전역을 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최소한의 은부치만 남기고 그의 손에 더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동해야 동무도 안전하오. 다음 안전가옥으로 안내해 주시오. 브로커는 돈에 눈이 멀어 제 말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 중국 내륙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까지 가야 한다고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요.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저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 길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거든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은부치를 팔아 아내와 은별이를 먼저 라오스 국경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움직이면 발각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헤어지는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은 울면 안 됐습니다. 영희동무,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요. 자유의 땅에서. 어린 딸 은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몇 달이나 계속될 줄은요. 그리고 민수와 단둘이 겪어야 할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민수와 저는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라오스 국경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는 생활이 계속됐죠.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안전가옥을 전전했습니다. 어떤 곳은 폐가였고 어떤 곳은 돼지우리 옆 헛간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치라이트 불빛이 떠올랐고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래도 민수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 수십 리를 걸으면서도 지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북한이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는 라오스 국경 근처의 산속에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새벽에 국경을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무산에서는 본 적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올려다보며 엄마와 은별이는 잘 있을까요? 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을 거라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민수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인데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한 아비였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넘었고 라오스에서 강을 건너고 검문소를 피해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 있던 아내와 은별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별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가족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다시 모인 것은 두만강을 건넌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저희는 태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몇 주 후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자동차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저는 그 모든 것이 마치 환상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쇳가루 날리는 무산에서 꿈꾸던 세상이 나만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도와주는 하나원에서 석 달간 남한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죠. 배급이 아니라 돈으로 물건을 산다는 것, 텔레비전을 켜면 수십 개의 채널이 나온다는 것, 당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 대신 투표라는 것을 한다는 것.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음식이었죠. 마트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흰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고기도, 과일도, 과자도 셀 수 없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흰쌀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 쌀은 누가 훔쳐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훔쳐가지 않소. 마음껏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내는 쌀 봉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한 정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산 설비 기술자였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기초 생활비를 받으며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남한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힘들었고 사람들의 말투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따뜻한 아파트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작은 소리에 벌떡 일어났죠.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무전기 잡음처럼 들리기도 하고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순찰차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산의 그 차갑고 좁은 초소에서 들었던 소리들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서치라이트도, 무전기의 날카로운 잡음도, 누군가를 끌고 가는 순찰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는 쌀밥을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었죠. 자유는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멈추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느낀 자유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아내는 이제 밤에도 앞이 잘 보인다며 웃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야맹증이 나은 것이죠. 아내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작은 월급이지만 자기 손으로 번 돈이라며 뿌듯해합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은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북한에서의 기억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노래를 부르고 웃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검은 눈이 내리는 무산의 기억 없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주 가끔 무산을 떠올립니다. 쇳가루가 날리던 그 검은 도시,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그곳, 김동무가 총살당하던 그 광장, 최동수가 저를 배신하던 그날 밤, 김철웅 초소장이 커피를 마시고 쓰러지던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김동무의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저에게 탈출의 결심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저희는 이 자유의 땅에 정착했지만 북녘 땅에서 아직도 고통받는 동포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든 민수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화 소리가 들릴까봐 잠기가 밝았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런 아이가 이제는 세상 모르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찾던 행복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이 평범한 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북한에서 평생을 살았던 강진혁 씨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의 자유로운 삶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장 믿었던 동무의 배신을 감수했고 목숨을 걸고 군관을 잠재웠죠. 이 모든 여정은 춥고 검은 무산의 흙과 얼음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가 겪은 극한의 선택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바라던 자유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단지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진혁 씨 가족을 살린 건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굶주린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가장으로서의 명령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자유는 어떤 밤을 의미하나요? 평양 스케치는 앞으로도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